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상능력 검정시험 고급 이번 시간은 제 36번째 시간입니다. 개화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어요. 개화기 우리 참 많은 거를 공부를 했는데 드디어 개화기가 마무리가 되는 아주 멋진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이제 개화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시간 제 37강부터는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뭘 공부를 할 거냐면요. 이미 개화기의 정치를 공부했고, 그리고 개화기의 경제도 지난 시간인 35강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화기에 정말로 많은 근대식 문물들이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개화기에 참 많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 발전상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내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철도는 언제 들어왔으며 또 우편사무, 우체국은 또 언제 시작이 되었으며 그러한 내용들, 또 우리 또 문학은 또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내용들을 하나씩 챙기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어요. 역시 이런 내용들도 하나의 단독의 문제로서 반드시 나옵니다. 이 부분이 또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또 시작을 해볼까요? 가겠습니다. 자, 36강 근대 문물의 발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우리 한번 멋지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소개가 되는 것은 바로 철도죠. 철도. 그래서 우리는 철도 없이 살다가요. 바로 개화기에 철도가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철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경인선이죠. 경인선. 경인선이라고 하는 철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놓이게 되었는데요. 우선 경은 서울이란 뜻이죠. 서울을 출발해서 우리 서울을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철도냐면 여러분 인이 어딜까요? 그렇죠. 인천이라는 겁니다. 인천. 그래서 서울과 인천 간의 거리를 오가는 철도. 지금은 다 전철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차가 없죠. 그런데 이때에는 기차라는 겁니다. 칙칙폭폭. 자, 그래서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경인선이 바로 1899년. 와우! 19세기네요. 20세기가 되기 전에 이미 경인선이 놓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같은 해에 또 서울 안에서 전차. 이거는 전기로 가는 거죠. 전기로 가는 전차가 또 같은 해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전차는 서울 안에서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오가는 전차가 역시 같은 해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되셨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어떤 철도가 또 만들어졌느냐? 경부선. 여러분 이해 쉽죠? 경은 서울을 출발한다라는 그런 뜻이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여러분 부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산.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부선은 1905년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경의선. 서울에서 어디까지? 얘는 의니까요. 의주까지 가는 경의선은 1906년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이 경인선을 보시면 원래는 미국이 바로 이 철도 부선권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일본한테 넘어가게 되고요. 그 경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인선도 처음에는 프랑스가 이 부설권을 가졌었는데 이것이 결국 또 일본한테 넘어가서 우리나라의 철도는 모두 다 일본이 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침략의 목적을 가지고서 철도를 놓은 것이죠. 자, 그리고 경의선은 서울을 출발해서 의주까지 가는 것인데요. 요거 제가 잠깐 얼른 우리나라의 북한 쪽만 얼른 그려가지고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자, 여기가 바로 강화도죠. 여기가 바로 강화도고. 네. 자, 우리 지도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 강화도를 기준으로 해서 강화도 바로 위는 개성이라 그랬었죠. 네, 개성이고, 고려시대는 개경이라 그랬었죠. 개경. 네, 바로 고려의 수도였었고, 그리고 강화도 오른쪽 아래, 여기가 바로, 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이잖아요. 우리의 수도. 네, 서울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개성이고요. 서울을 출발해서 이렇게, 네, 칙칙폭폭 일산 지나서 파주 지나서 개성. 지금은 이렇게 끊어져 있죠. 네, 경의선은 이미 복원이 됐는데, 네, 현재 지금 북한까지 다니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면 칙칙폭폭 이렇게 가면은, 네, 여기가 바로 요게 대동강이고, 대동강 하류에 뭐가 있다, 여러분? 네, 평양이 있다. 그래서 평양을 지나서, 이렇게 평양을 지나서 계속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여러분? 의주까지 가는 게 바로, 네, 경의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의주까지 가는 거죠. 네, 근데 여기가 의주예요. 의주. 글자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네. 자, 그래서, 네, 여기가 의주인데,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가 의주. 제가 크게 한번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경의선 철도가 의주까지 가는 건데, 네, 철도가 이렇게 칙칙폭폭 가서, 요렇게 가서, 마지막 종착역인 여기는, 네, 의주하고 약간 떨어진 곳에, 네, 역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의주가 가지고 있는 상권보다 이 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좀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통에 따라서, 네, 당연히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입지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옆에 있는, 네, 바로 여기가 바로 또 하나의 새로운 도시가 되면서 의주의 상권을 능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가 바로 새로운 의주다라고 해서 바로, 네, 새로운 의주, 뭐라고 할까요? 여기가 바로 신의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주인 신의주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탄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의주라고 하는 도시는 경의선 부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네, 경의선을 부설을 한 다음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주의 바로 옆이 신의주인데요. 지도상으로는 잘 분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네, 의주인가 보다. 여기가 바로 신의주인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1906년 전까지는 여기는 의주고 1906년 이후부터는 신의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임진왜란 때 당시 왕이었던 선조가 어디까지 피난가죠? 신의주까지 피난갔다. 그러면 여러분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건 나중이 되는 거기 때문에 1906년 이후기 때문에 그때 선조는, 네, 의주까지 피난을 갔다. 네, 이렇게, 네, 말을 해야 맞겠죠.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철도를 우리가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또 보시면, 자, 우편입니다. 우편은 처음에 1884년 바로 갑신정변이 일어난 해죠. 네, 이때 이제 우편사무가 시작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편사무를 시작한 그 기념일, 우정총국 낙성식, 개국 기념일에 무슨 아주 큰 난리가 있었잖아요. 바로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갑신정변이 있었죠. 갑신정변 때문에 바로 이때 우편 업무는 실질적으로, 네, 추진이 되지 못합니다. 네, 활동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네, 언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게 되냐면 바로 우체사가 그 이후에 설치가 되면서 우편 업무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자, 그게 언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1895년 을미개혁으로 바로 우편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을미개혁은 우리 안미법 알고 있어요. 여러분, 뭐였죠? 건우가 지쳤어요. 건우가 지쳤구나. 지친 건우야, 너 미션을 수행하느라 정말 바쁘지? 힘들지? 너 충북 단양에 가서
학교정을 땡땡땡땡땡 울리면 너의 미션은 드디어 성공이야 라고 하는 그런 암기법이 있었는데요. 아, 그렇죠, 여러분. 진친건우야, 지친건우야로 이렇게 연상을 하셔가지고 진친건우야 단양에서 학교종을 울려라 라고 하는 그런 암기법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근데 학생 이름 건우, 진친건우의 우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바로 우체사 설치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처음 등장한 것은 갑신정변 때인데 우편이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한 것은 1895년 을미개혁부터다 라고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의료사업. 네, 역시 서양식 병원으로서 우리 의원은 정말 많이 있었지만은 서양식 병원. 자, 그게 언제부터냐라는 건데요. 역시 갑신정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1884년 갑신정변이 딱 일어났을 때, 자, 여러분 갑신정변은 누가 일으킨 거죠? 누가? 그렇죠. 바로 다름 아닌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거죠. 어떤 사람들? 김옥균, 박용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당시 권력을 잡고 있는 누구를 제거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일으킨 건가요? 그렇죠. 당시의 집권 세력은 누구죠? 온건개화파 아니겠습니까? 온건개화파. 그래서 이들이 바로 우정국 개국축하연 때 바로 이 다 모여있던 온건개화파를 공격을 해서 이들을 죽이고 바로 급신개화파가 아주 잠시 동안 권력을 잡았었죠. 며칠 잡았었죠? 3일 권력을 잡았으나 어느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들은 도망가게 되죠.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급진개화파는 모두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당시 홍영식은 이때 죽습니다. 이때 죽게 되는데, 아무튼 그 죽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3일 동안 권력을 잃었었던 온건개화파가 다시 권력을 잡은 게 바로 갑신정변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때 급진개화파가요, 갑신정변 바로 그 당일날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에서 온건개화파를 굉장히 많이 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온건개화파의 한 명이었던 민영익이 칼에 맞아요. 자상을 입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영익이 으악 칼에 맞아서 이렇게 탁 쓰러졌는데 민영익이 죽은 줄 알았나 봅니다. 아, 그런데 이 민영익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상처를 입은, 큰 부상을 입은 이 민영익을 바로 누가 살려내게 되냐면요, 당시 서양 선교사 겸 의사, 의사이면서 선교사였던 사람이 당시 있었던 겁니다. 바로 누구냐면 알렌이죠. 알렌이 바로 봉합수술을 해가지고 얼른 응급처치 수술을 해가지고 결국 민영익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근데 당시로서는 민영익이 그렇게 큰 부상을 입었는데 살아난다라는 건 상상하기가 조금 힘든 일이었는데 알렌이 서양 의술로서 살려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서양 의술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를 모두가 당시 온건개화파 이 고종과 민씨 세력 이들이 아주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도 서양식 병원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 속에 알렌이 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바로 알렌이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또 알렌이 주도해서 최초로 서양식 병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름이 뭐냐? 바로 광해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해원은 갑신정변 전이 아니라 갑신정변 중간도 아니고 갑신정변 이후가 되겠죠. 갑신정변 이후 몇 년일까요, 요거? 1년 후입니다. 1885년. 갑신정변만 잘 여러분 연도 알고 계시면 광해원이 언제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갑신정변 1년 후에 바로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사연을 통해서 바로 광해원이 탄생을 했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알렌이 건의를 하고 또 설립을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광해원은 2개월 후에 제중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광해원은 그 이름이 오래가지 못하고요. 이것이 명칭만, 이름만 제중원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네, 우리나라 네, 근대 네, 서양식 병원의 출발점이 되겠다라는 거죠. 네. 19세기죠. 예, 굉장히 빨랐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네. 근대 시설. 네. 이런 어떤 그 근대화를 위한 노력도 우리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근대적인 무기 제조 공장 네, 이것도 만들고 화폐, 돈을 찍어내는 관청도 만들고 그리고 인쇄소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계는 뭐 가장 중요한 시설이 되는 거죠. 모두 1883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책 보지 마시고 네, 빈칸을 한번 넣어보세요. 네, 이걸 빈칸을 넣으실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거죠. 네, 하나씩 하나씩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뭘까요? 짠! 네, 첫 번째, 네, 근대 무기 제조 공장으로서 네, 기기창이라고 하는 이런 관청이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기창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네, 여기 기 있잖아요. 기, 무기할 때 기. 네, 그리고 기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무기할 때 기자를 연결을 해서 아, 기기창은 아, 무기 만드는 창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기창은 청나라의 근대 문물을 공부하기 위해서 청나라에 파견되었던 네, 사절단 이름이 뭐였죠? 이것도 암기법이 있었습니다. 영청한 조수일 씨는 양보만 해. 네, 조수일이라는 어떤 학생이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그 사람은 늘 양보만 한다. 영청한, 멍청한으로 여러분 연상을 해주세요. 영청한 조수일 씨는 양보만 해. 아, 그렇죠, 여러분. 네, 청나라에 파견한 단체 사절단 이름이 영이었죠. 영청. 네, 바로 그 단체 이름 뭡니까? 사절단 영선사죠. 김윤식이 온건계합파 김윤식이 영선사가 되어서 네, 바로 청나라에 가서 뭐를 공부해 갖고 오냐면 네, 무기 제조법을 많이 알아갖고 옵니다. 네, 그리고 청나라에 있었던 그 활동하고 있는 네, 그 장인들도 네, 많이 데리고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네, 만든 최초의 무기 제조 관청이 바로 기기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근대 화폐를 주조하는 이곳 이름은 뭘까요? 전환국이라는 거죠. 전환국. 여러분, 전환국은 꼭 무슨 전화라든 전신 뭐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네. 이 전자는 돈전자예요. 돈전자. 동전할 때 전자입니다. 네. 자, 그래서 화폐를 찍어내는 돈을 찍어내는 관청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근대 인쇄소 이름은 뭐냐면 방문국이 되겠습니다. 이 문은 문화할 때 문자, 또 문화할 때 네, 그런 글자가 되겠어요. 그럴 문자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문화를 넓히는 기구니까요. 바로 인쇄소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 근대적인 서양식 신문이 바로 이 방문국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다음 슬라이드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네, 근대 서양식 신문은 도대체 이름이 뭘까요? 네. 자, 질문을 드리면서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기창, 전환국, 방문국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신문 이제 하나씩 우리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이 신문이 참 여러 가지 그 신문들이 이때 막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 중요해요. 네, 그래서 네, 뭐 각각의 신문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면 정말 문제가 정말 손도 못 댈 만큼 어렵게 나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냐면요. 제가 그 각각의 신문의 특징을 한 2-3개 정도 여기에다가 나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거를 보시면서 이 신문은 그거잖아 라고 하면서 이 빈칸만 그 신문 이름만 집어넣을 수 있으면 오케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몇 개 좀 되는데 그 정도만 하시면 일단 신문에 대한 대비는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나씩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다. 네, 그리고 바로 방문국에서 최초의 인쇄소, 근대적인 인쇄소인 방문국에서 발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신문의 이름은 무엇이냐? 짜잔! 한성순보라는 거죠. 한성순보. 여러분, 방문국은 국가기관이죠. 민간인이 아니죠. 국가기관에서
발행을 했으니까 이거는 민간 신문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국가가 발행한 기관지라는 겁니다. 국가가 발행한 신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거를 뭐라고 말을 쓰냐면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신문이니까 이 한성순보는 민간 신문이 아니라 관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순은 열을 순자예요. 여러분 지금도 쓰죠. 뭐 몇 월, 초순, 중순, 하순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열을 단위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네, 맨 앞에 어떤 달에 맨 앞에 열을, 그리고 중간에 열을, 그리고 끝에 열을 해서 네, 초순, 중순, 하순, 뭐 상순, 중순, 하순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바로 순은 열을 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한성순보는 며칠에 한 번 간행이 되었을까요? 아, 그렇죠. 네, 열흘에 한 번. 네, 열흘에 한 번 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때에는 최초의 신문이기 때문에 순한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네, 자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게 또 뭘까요? 네, 우리 방금 전에 공부한 거는 최초의 신문이면서 네 그리고 최초의 국가가 발행을 한 네, 관보인 한성순보를 봤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민간신문은 아니었죠. 최초의 민간신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초의 민간신문 뭘까요? 자, 여러분 힌트를 조금 더 볼까요? 네, 서재필이 창간했대요. 네, 느낌이 확 오시죠? 네, 독립협회. 네, 여러분, 네, 그렇죠. 동네신문이죠. 동네신문. 요 정도 여러분 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얘는 국한문 혼용이래요. 오, 뭐 이것만 가지고서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쵸? 네, 국한문 혼용이고, 네, 그래서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신문을 읽기가 조금 힘들었겠죠. 네, 그래서 주로 누가 네, 주된 독자냐면 바로 유림층. 네, 유림층은 유생, 네, 양반, 사대부, 사림, 유생이란 뜻입니다. 네, 양반 사대부들이, 유생들이 주로 읽었다라는 거죠. 국한문을 어떻게 혼용을 했냐면요. 단어는 무조건 한자고요. 네, 조사만 한글이에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요. 네. 유림층의 주된 독자 그러면 네, 이 이하고요. 조사인 이하고 된만 한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유림층 주 독자는 전부 한자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자 모르면 읽기가 좀 힘들겠죠. 네, 그래서 네, 유림층 유생들이 주된 독자였다라는 것이고, 자,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결정적인 힌트 있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 예, 시일야 방성대고 오늘 today 오늘 목 놓아서 소리내어 크게 운다. 왜 크게 울었죠? 아, 바로 을사늑약 때문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어서 크게 울었다, 크게 운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비통하고 또 일본을 아주 강하게 규탄을 하는 이러한 논설이 바로 게재가 된 신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었죠? 이 논설을 지은 사람? 장지연. 네, 장지연이 바로 이 신문에다가 네, 시일야 방성대곡을 게재를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바로 다름 아닌 황성신문이라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황성신문 네, 발행인 이름까지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남궁억, 네, 독립운동가입니다. 네, 남궁억. 네, 우리나라의 그 무궁화를 심는 그런 어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남궁억. 네, 남궁억이 바로 간행자였다라는 거. 자,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실까요? 네. 순한글. 여러분 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겠죠. 즐겨 읽었겠죠. 네, 그래서 누가 읽었냐면 네, 한자 공부를 많이 못한 서민층과 부녀자가 네, 주로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네, 한글과 신교육, 여성들이 많이 읽으니까요. 네, 이런 어떤 신교육도 네, 중요성도 굉장히 강조를 했겠죠. 자, 여러분,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네, 신문은 바로 제국신문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대한제국이라는 뜻이에요. 일본 제국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제국신문 그러면 대한제국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니까요. 이것은 우리 민족신문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네, 이종일. 네, 혹시 모르니까 또 네, 발행인 이름도 네, 역시 또 네, 독립운동에 목숨을 거신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 분이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네, 지웠지만 중요한 분이에요. 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사장이 영국인이래요. 베델. 네. 영국의 그 데일리 메일지 기자로 특파원으로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일본한테 너무 심하게 탄압받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양기탁과 함께 바로 우리나라에서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당시 신문들 가운데에서 일본을 가장 맹렬하게 비난하고 비판했던 아주 공격적인 신문입니다. 네, 바로 이게 바로 당시 우리 개화기에 가장 대표적인 신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사장이 베델 그리고 양기탁이 총무로 있었다. 자 그리고 양기탁은 또 어느 비밀 결사? 그렇죠. 양기탁은 신민회의 또 핵심 간부였잖아요. 그래서 신민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자매 신문이 바로 이 신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영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탄압을 하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일본을 아주 가장 강하게 공격을 했다라는 거. 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황무지 개헌권 요구 반대운동 지원하고 또 국채부상운동도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일하게 이 신문은 바로 의병활동에 호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신문은 애국개몽운동가들이 대체로 신문을 창간을 하거든요. 개화기의 애국개몽운동가들은 그 개화기의 의병활동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죠. 네,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신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본과의 최후의 결전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비밀 결사인 신민회와 매우 가까운 신문이었기 때문에 무력투쟁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무력투쟁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그런 어떤 신문이었다라는 거죠. 말만 너무 했네요. 답은 말씀 안 드리면서 이미 책 보셨죠?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멋진 신문 이름은 대한매일신보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일제는 이러한 신문들을 가만 놔두려고 안 했겠죠. 그래서 이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신문을 굉장히 많이 탄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법 이름은 신문지법. 신문지법을 제정을 해서 바로 이러한 우리의 민족 언론들을 매우 열심히 탄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이번엔 교육입니다. 교육. 학교인데요. 최초의 근대적인 사립학교, 민간인들이 세운 학교, 그리고 최초의 근대 공립학교, 국가가 세운 학교. 이름이 달라요.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구별해가지고.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는 원산학사. 여러분 장소가 어딜까요? 원산이죠. 원산. 원산에서 바로 원산의 주민들이 바로 돈을 모아서 만든 학교가 되겠습니다. 무술도 가르쳤대요. 무술. 자, 그 다음에 최초의 근대 공립학교는 유경공원. 여러분 공원이라고 해서 파크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학교란 뜻입니다. 영재를 육성을 하는, 영재를 기르는 학교라고 해서 유경공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이 유경공원의 교사로 호머 헐버트가 바로 교사로 초빙되어서 오잖아요. 그래서 온 다음부터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국 미국인도 있고 친일 미국인도 있다 그랬었는데 친일 미국인의 대표는 바로 스티븐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명훈 장인환 의사한테 처단이 된 스티븐스와 같은 인물이 있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애국 미국인은 바로 유경공원 교사로 왔었던 헐버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공부한 한국을 또 사랑한 영국인이 있었죠. 베델, 어니스트 베델. 이러한 분들,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의 그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거셨던 아주 감사한 그런 외국인들이 되겠습니다. 베델과 헐버트의 묘는 지금 서울에 있어요. 외국인 묘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두 개를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문서는 모두 2차 가보기역이다. 그랬었죠.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가지는 문서다라고 한다면 홍범 14조 있었죠. 홍범 14조도 2차. 그리고 이거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교육이야말로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를 밝힌 문서 역시
바로 2차 갑오개혁. 네, 그리고 독립서고문,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맹세하고 알리는 문서, 독립서고문 역시 2차 갑오개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이건 뭐겠습니까? 교육이야말로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자, 네 글자로 교육, 입국, 조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차 갑오개혁 때 이 교육, 입국, 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육, 입국, 조서 이전에도 방금 우리 봤다시피 뭘 봤죠? 원산학사, 유경공원은 교육, 입국, 조서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 입국, 조서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생긴 학교가 뭘까요? 초등학교인 소학교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먼저 생긴 게 있었어요.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소학교가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소학교, 초등학교보다 더 먼저 필요한 거는 가르치는 교사가 더 필요하겠죠. 네, 소학교 건물 열심히 지어놓았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선생님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교사를 육성을 하는 교원 양성학교, 뭐라 그러니까 지금도 쓰는 말, 사범학교. 사범학교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를 양성을 하는 사범학교 제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실무의 차원에서 또 외국어가 말이 안 통하면 안 되니까요. 네, 영어 좀 잘해야 미국하고 영국하고 소통을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무의 차원에서 외국어 학교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소학교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실까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바로 사범학교. 이름은 한성에 있으니까 한성사범학교. 다음에 외국어 학교. 다음에 소학교가 그 다음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학교는 이거 두 개는 2차 갑오개혁이고요. 네, 소학교는 그 이후에 을미개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진친, 건우야, 단양에서 무슨 종을? 학교종을 올려라 라고 할 때 학교가 바로 소학교 아니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을미개혁 때 초등학교엔 소학교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 광무개혁 때에는 뭐 만들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중학교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광무개혁 때 중학교. 그래서 이때 최초의 중학교가 한성중학교였어요. 한성중학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각종 실업학교가 광무개혁 때 이제 줄을 이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네, 국어 역시. 네, 자, 국어를 연구하는 바로 이것. 네. 이 국어 연구의 흐름은 일제강점기에도 계속 가니까요, 여러분. 자, 이게 원조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개화기의 국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참 슬프게도 일제강점기의 국어 그러면 어느 나라 말일까요?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나라 그럼 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국어 그러면 일본어예요. 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어연구소는 국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쓰지 않고 조선어라고 하는 명칭을 씁니다. 네, 그래서 국어연구회 그러면 일본어를 연구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의미가 돼버리니까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말을 연구하는 곳은 조선어 연구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어 연구회가 또 조선어 학회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원조가 바로 이 국문연구소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문연구소의 중심인물 두 사람은 지석영과 주시경이에요. 그런데 지석영은 친일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왕에 국문연구소 나오면 여러분 친일행위를 한 지석영보다는 우리나라의 국어를 위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온몸을 바친 주시경 선생님이 보다 더 잘 나오겠죠? 네, 그래서 주시경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주시경 선생님은 정말 너무 과로하시다가요. 과로사합니다. 과로사. 아주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의 모든 국어 연구는 주시경의 제자들이에요. 주시경의 제자들로서 조선어 연구에 조선어 학회가 이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역사. 네, 역시 또 우리 민족주의 역사학이 개화기 때부터 처음부터 나왔겠죠. 네, 민족을 강조하고요. 민족의 자부심, 민족의 자긍심을 강조하는 우리의 역사학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민족주의 역사학의 효시, 출발점, 그 출발점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네, 독사신론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네, 역사를 읽는 새로운 이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바로
바로 이분이. 네. 정말 여러분 이 단재 신채원 선생님은 우리 한능검에서 뭐 어떤 시험이건 한국사 시험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한 문제는 그냥 쥐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딱 맞습니다. 그 이상, 네, 두 문제 나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단재 신채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박은식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당시 개화기의 대표적인 신문인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한 그런 논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족주의 역사학의 효시로서 새로운 민족주의 역사학의 그런 어떤 길을 제시한 그 아주 멋진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보실까요? 문학. 문학도 여러분 세 신자가 들어가죠. 둘 다 새로운 소설 그리고 새로운 문체의 시라고 하는 산문과 운문 분야에서도 새로움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소설. 그 전까지의 소설은 어떤 그 정형화된 그런 어떤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에서 탈피해서 당시 국민들을 계몽을 하는 또 자유를 강조하는 뭐 자유연애라든지 그런 어떤 계몽 그리고 자유를 강조하는 새로운 주제의 소설 그리고 그 기존의 소설이 가지고 있는 형식에서 탈피해서 보다 더 자유로운 형식으로서 바로 뭐 도입 부분이라든지 전개 부분이 기존의 소설에서는 전통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어떤 방식의 도입과 전개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소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신소설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체시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문체의 시라는 건데요. 시는 시인데 기존의 시는 시조나 가사와 같은 것들이죠. 근데 우리의 전통 시가인 시조와 가사는 아주 철저하게 그 운율을 지킵니다. 물론 조선 후기에는 사설 시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시조와 가사는 운율을 굉장히 강조하죠. 운율을 지키고 그런다라는 거죠. 소장, 중장, 동장에. 자, 그런데 오늘날의 자유시는 그런 형식으로부터 자유롭잖아요. 근데 시 여러분 형식 운율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얼마든지 시를 창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시는 자유시고 운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는 바로 시조와 가사와 같은 시인데요. 그 중간 형태가 바로 신체시가 되겠습니다. 운율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은 시조와 가사보다는 운율이 자유로운 그러한 시를 바로 신체시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새로운 형태다라고 해서 새로운 문체다라고 해서 신체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칭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존의 전통 시가에서 자유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그러한 시가 바로 신체시가 되는데 자, 어떤 것들이나 한번 보실까요? 시소설부터 이인직의 혈연우, 이해조의 자유종 그리고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신소설이 되겠어요. 일제강점기로 가면 더 많은 문학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것보다는 일단 개화기 거를 먼저 정리하시면 이 개화기 거는 이렇게 세 개니까 그 외에 등장하는 소설들은 일제강점기인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체시는 바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있지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연극 최초의 서양식 극장으로서 원각사라고 하는 이러한 극장이 나왔어요. 일제강점기로 가면 연극단체가 나옵니다. 토월회라든지 또는 극예술연구회 같은 그러한 연극단체가 또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보실까요? 종교, 유교 구신론. 유교에서 새로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우리 유교도 이제 좀 변화되어야 한다.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글을 쓰신 분은 바로 아주 중요하신 분이죠. 박은식 선생님. 다음 불교, 조선 불교 유신론. 유신이라는 말은 지금은 잘 안 쓰는데요. 과거에는 정말로 잘 썼습니다. 이 유신은 무슨 뜻이냐면 이 유는 맨다, 잡아맨다라는 뜻이에요. 잡아맨다. 근데 신은 새롭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는 맨다, 잡아맨다. 끈이 헐거워져 있으면 어떤 끈이나 매듭을 새롭게 잡아매고요. 다시 이렇게 확 묶는 거고
그리고 끈이 이렇게 낡아서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끈으로, 네, 새로운 밧줄로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꽉 틀어 잡는 거를 바로 유신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므로 지금 이 유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는 완벽하게 똑같은 단어랑 바꾸면요, 바로 개혁이라는 겁니다. 네, 개혁. 이 당시에는 유신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조선불교 유신론이라고 하는 이 글은, 네, 지금 말로 바꾸면 조선불교 개혁론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불교계도 점차 이제 친일화돼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네, 개혁을 주장을 하신 분 만해 한용운, 네, 바로 님의 침묵을 쓰신 분이죠. 네, 다음 보실까요? 천도교. 네, 천도교는 원래 이게 동학이었는데요. 동학, 원래 이 종교는, 네, 동학이었는데 명칭이 천도교로 바뀌었습니다. 1대 교주는 최재우죠. 네, 2대 교주는 최시영, 네, 그리고 3대 교주는 손병희인데요. 바로 3대 교주인 동학의 3대 교주인 손병희가 1905년에 동학의 명칭을 천도교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네, 천도교에서 내놓은 신문 이름 만세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대종교. 우리 한번 공부했어요. 네, 바로 이분들이, 네, 오적 암살단 조직을 하셨는데 결국 실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바로 단군을 바로 시조로 숭배하는 종교를 만들었다 그랬었죠. 대종교 누구십니까? 나오세요. 네, 나철과 오기호. 네, 이러한 분들이 바로, 네, 대종교를 창시한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종교는 매우 그 항일, 그리고, 네, 애국적인 그런 어떤 측면을 매우 강하게 가지기 때문에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굉장히 많이 대종교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항일 활동을 하신 거의 대부분의, 네, 분들은, 네, 거의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아주 많은 분들, 아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대종교를 믿는 대종교도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네, 개화기도 바로 이번 강의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강의, 네, 37강부터는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역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여러분 잘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도, 네, 적어도 한 문제는 꼭 나오니까, 네,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네, 소개해드린 내용만 잘 정리하신다면은, 네, 매우, 네, 훌륭한 대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